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에 대표 지킴이를 자처하는 네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원내대표 선거 모두 내일입니다.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을 저지른 최윤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쇼츠트랙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CCTV 의무화입니다. 오늘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영상을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환자 단체와 의료계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환자 단체는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관 기간 30일도 너무 짧다는 주장이고요. 반대로 의료계에선 의료진의 초상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술 기피 현상을 불러올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트랙,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입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했던 정형구도 함께 이감됐습니다. 모두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이죠.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살인범 사형수들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엔 사형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부산구치소, 대구 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4개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 서울구치소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송 지시한 것은 맞고요. 교정 행정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트랙, 전통시장 찾은 박근혜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현풍시장을 찾았습니다. 셔츠에 긴 청치마, 운동화를 신은 편안한 차림, 특유의 올림머리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진도 찍고 호박잎, 고구마 줄기, 국화빵 등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재배한 거냐, 원산지가 어디냐 묻는 등 대화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여기 우리 와서 주민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연락을 했는데 건강도 안 좋고 뭐 이런 일로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추석 장도 볼 겸 여러분들 뵙고 그럴 겸 해서 나왔습니다. TK 지역에서 세 번째 공식 외부 행보입니다. 지난 13일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사저에서 만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선 총선을 7개월 앞두고 TK 지역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역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트랙입니다. 무인 매장 터는 10대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CCTV 사진입니다. 딱 봐도 어린 학생들인데 네. 가위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인형 뽑기 방의 지폐 교환기 세대를 강제로 열고 400만 원 훔쳐갔다고 합니다. 점주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나이가 어려서 잡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보안업체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무인 매장 절도범 중 절반 이상이 10대라고 합니다. 시간대별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됐는데요. 범행 방식은 장돌이, 망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서 기계를 파손하고 현금을 빼가는 식입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선 SNS를 통해 절도 요령을 공유하는 등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무인 매장이 학생들의 아지트가 되면서 절도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습니다. 이제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달려보겠습니다. 내일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네 분의 원내대표 후보자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공개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시엔 뉴스 오후 시대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에 민주당이 사실상의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퇴했고 사실상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내일 원내대표 새로 뽑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 기승전 친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총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신은 소위 말하는 출신은 다른데 현재 기준 전원 나 친명계다, 나 이재명 대표 지킴이다 이렇게 자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저희가 4명의 후보 기호순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서 정책위의장 맡았던 김민석 의원, 그리고 직전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명계 지지받았던 홍익표 의원, 역시 친명계 지지받고 또 이미 한번 원내대표 했던 우원식 의원 있고 박원순 계지만 그 더 좋은 미래 당내 최대 개파 모임 지지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남인순 의원 이렇게 4사람입니다. 자, 제가 출신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사실 원조 친명계라고 불리지는 않았잖아요. 분류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인지 더더욱 나 이재명 지킬 거다라는 얘기를 더 세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더 친명이냐를 가르는 선거가 되는 겁니까? 네. 예, 우선 개인적으로 예. 박광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이제 저도 정무특보를 맡아서 예. 안타깝게도 부결시켜내는 단합된 당의 예.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직을 사퇴했는데요. 네. 원내대표 선거는 아마 이제 의원들께서 최소한 또 이렇게 친명 비명 이런 구도로 치러지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예. 이런 게 이제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면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간다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하나 주목할 것은 대부분 보면 3선들이시잖아요, 세 예. 분은. 근데 우원식 대표는 4선이시기 네. 때문에 네. 거기다 전직 원내대표를 하셨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죠. 안정감 있는 원내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인가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합의 추대하자는 주장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선 의원들 중에 합의를 보자 했는데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 다선 의원이지만 출마를 하신 모양새가 네. 우원식 의원한테 약간 부담은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나머지 3선 의원들도 보면은 전직 정책위원장도 계시고 전직 원내대표 출마자도 있고 네. 지금 현직 정개특위 위원장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당내에서도 유력한 분들께서 출마하신 거라서 네. 저는 당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예. 그런 리더십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 신뢰를 받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을 좀 추스르고 아우를 수 있는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박 의원님이 보시기엔 또 관찰자가 또 정확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민주당 내부 사정 잘 모르니까 예. 그냥 완전히 제 순수한 그 예측과 예상이라고 생각할 예. 전제를 하고 우선은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빨리 원내대표를 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당이 내분이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일 그것도 내일 그 체포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날인데도 이제 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수습해서 정리 이런 거보다는 조기에 빨리 강제 진압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그 우원식 의원님이 이게 원내대표 재수란 말이에요. 예. 재수인데 재수라기보다 재입학 한번 하셨으니까. 어찌됐건 한번 하시는. 예. 나쁜 뜻의 재수가 네, 아니에요. 네. 어제 6시에 아마 그 후보 등록 마감이었던 것 같고 예. 아무도 별로 예상 못했다는 거죠. 앞에 그 3분 인전 등록하고 난 다음에 예. 3파전인가 보다 했는데 우원식 의원이 딱 등록을 했어요. 5분 전에 했죠. 제가 볼 때는 친명계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3분보다는 일단 한번 해보신 그리고 당내 빨리 조기에
이 반발이나 뭔 것을 진압하고 정리를 하고 가려면 예. 해보신 우원식 아. 의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라고 하지 아까 않았을까? 김 이런 의원님이 컨센서스가 있어서 추대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시는 이미 게 등록을 했으니까 추대는 안 됐을 거고 예, 그래서 아마 나오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저는 감히 하면 전 우원식 의원님 그냥 되려고 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민주당 내부 사정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친명 비명계가 따로 뭐 별로 얘기를 안 한다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친명 천하에 그냥 빨리 임명해가지고 정리를 하려는 뭐 그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아, 근데 꼭 제가- 그렇게 예. 볼 수는 없고요. 예. 이제 누구든 지금 당을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하는 게 좋겠고 특히 이제 대표가 어떤 이제 기로에 서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거를 원내에서 네. 정기국회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수습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니까 네. 그렇고요. 의사결정은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예. 지금 나오신 후보들 간에도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해서 주말이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일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물밑에서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의원들도 각자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지만 네. 당이 단합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저희가 그 원내 선거에서 제일 예측 못하는 게 사실 원내대표 선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의원들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하여튼 내일 결과를 좀 지켜볼 텐데 저는 하나 또 의아했던 거는 이번에 사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어떤 비명계의 어떤 의지랄까요? 그런 걸 좀 봤기 때문에 비명계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비명계 후보가 보셨다시피 없습니다. 왜일까? 자, 조홍천 의원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예. 뭐 그게 지금 전제인 것 같고 이번 그 표결에서 어쨌든 숫자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쳐가지고 39 정도, 39 정도로는 당선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도전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자 이런 게 좀 막강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번에 원내 지도부로서 아까 예. 말씀드린 표결이 이끌면서 예. 아까 조홍천 의원이 말한 대로 한 30여 표 예. 이제 가결을 찍거나 이탈을 했다 이렇게 네. 보이기 때문에 다수는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수는 당과 함께 가자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비명계 이렇게 해서 당선이 어려운데 또 다른 당의 분란을 이제 자초하는 출마를 이제 하는 걸 선택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말씀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어쨌든 지금은 당이 수습하고 네. 같이 논의하고 해서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석이 참 좋은데 민주당 상황이 이렇게 비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특히 지도부의 시각이 굉장히 좀 지금 뭐 책임 묻겠다, 해당 행위다 이렇게 좀 센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좀 예. 격앙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네. 그럴 텐데요. 네. 조만간 체제 수습하면서는 서로 이제 차분하게 네. 이제 생각을 모아 나가고 수습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게 해석을 하신 거고 지금 뭐 요 며칠 사이에 민주당 안의 모습 한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그 민주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냥 막 전진 앞으로 이거 외에는 없고 이재명 대표도 이틀인가 지난 다음에 입장문 내셨잖아요. 거기 보면 뭐 거취 표명에 대한 얘기 없어요. 이렇게 혼란이 온 거에 대한 사과도 없어요. 그냥 꿋꿋이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당내 한번 보세요. 뭐 수박 색출 뭐 이러면서 또 온갖 험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비명백이가 원내대표 출마하겠다고 나오겠습니까? 자, 저는 저희가 뭐 이 색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요. 비명계 지도부로 알려진 송갑석 의원이 나 사임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단 말이죠. 왜인지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증명이 불충분한 자의 정치 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소신에 기반한 저의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기 증명을 거부하겠다. 이 색출을 움직임에 이렇게 말려들지 않겠다라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또 굉장히 좀 보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게
이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어기구 의원이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투표용지에 부 이렇게 적은 그 사진을 찍어서 본인 이제 뭐 지역 단체 대화방에 공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이 또 이제 이 대표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 또 공유가 되면서 살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궁금한 거는 투표소에서 사진 찍어도 되나요? 비밀 투표 아닌가요? 현재 국회법상으로는 뭐 별다른 처벌 조항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선거법상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은 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 사진 찍으면은 그거 다 잡아간다고 SNS에 그렇습니다. 올리고 공직선거법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예. 국회법상으로는 저게 이제 관행상으로도 그렇지만 현재 법에는 뭐 다른 규정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까지 정치 관행상 뭐 그렇게 하신 분은 거의 많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없으니까 규정도 없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마 지난번에 한번 2월 달에 네. 당내에 또 표결 과정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이 어기구 의원 지역구에서 그냥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런 일이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인데다가 당원들도 이제 흥분한 당원들께서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실 수 있지만 이제 당내에서 뭐 색출이다 이런 단어가 뭐 나오는 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요. 네. 사실 저도 뭐 아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태가 되게 된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리더십을 세워서 우리 당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좀 더 노력하고 분투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각오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거라는 거를 통해야 되는 그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뭐 어기구 의원의 상황을 이해는 갑니다마는 글쎄 저게 옳은 모습인가라는 데는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좀 뭐 시청자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인사에 관해서 투표를 하면 사실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이렇게 투표 용지에다 쓰고 투표하면 꽂거든요. 이거 검표 의원도 하셨잖아요. 간표의원 네, 했죠. 근데 간표 거기에 의원. 이제 그 저렇게 하얀 명패가 있어요. 명패를 예. 한 벽에 넣고 투표하면 이제 그 투표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숫자를 맞추는 건데요. 네. 저기 아마 투표소에 들어가서 두 개를 놓고 아마 사진을 찍은. 찍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은 저런 건배사 있었죠. 이렇게 조배죽 뭐 이러는 건배사 있었죠. 조배죽이 뭐예요? 조직을 배신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게 정당의 모습인지 이게 조배죽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건 인간적으로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런 거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는 돼야지 살지라고 하는 당원들의 또 호응 이런 것들이 과연 2023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전통의 이 민주당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비록 상대당이지만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네. 상황이 예. 사실 그만큼 그동안에 한 2년여 가까이 되는 사이에 야당으로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겪은 어떤 억울함 뭐 이런 게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번 넘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실 압수수색 당하고 수사를 당해왔는데 증거는 없어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게 이제 결국 저렇게 네. 표출되는 거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만약에 내일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네. 이거보다 더한 내가 볼 때는 분노가 국민적 분노가 국민의힘과 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켜보시는 게 바람직하고 네. 당 내에서는 언제든지 뭐 이런 약간 서로 간의 논란 이런 게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의원님, 너무 잠시만. 야박하게 하시면 저는 나중에 네. 국민의힘에 오히려 더 큰 분노가 돌아갈 아니, 수도 이게 있어. 기각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민들이 당원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 대표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당원들도 국민들도 힘들게 했던 거고 뭔가 잘못된 얘기를 계속 주신 건데 저는 이제 당신이 스스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때가 왔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 국민들 저렇게
볼모 잡고 무언가 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저희가 자연스럽게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일 법원에 출석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 상태 때문에 뭐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내일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영장실질심사 뭐 구속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지금 또 현 지도부와 비명계의 또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청래 의원과 이상민 의원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노란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도 기가 막히고 법치국가에서 무슨 색출이에요? 여기가 무슨 나치 히틀러 시대도 아니고 요 김정은 뭐 북한 정권 사회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국민과 당원들의 정성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무슨 여기가 무슨 신흥 종교 집단도 아니고 공당이고 민심의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고 퇴출도 될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인데 진짜 그거는 폭망하는 거죠. 자, 내일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마느냐. 그래서 뭐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뜻을 모아서 이거 우리가 지금 탄원서도 내면서 이거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또 비명계에서는 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또 주말 사이에 유시민 전 이사장의 또 그 유튜브 발언과 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좋아요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당대표직 내려놓지 말고 만약에 기각돼서 뭐 나중에 구속이 돼서 어떻게 되더라도 옥중 결재하라, 옥중 공천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니까 이재명 대표가 좋아요를 눌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구속이 되든 말든 물러날 생각은 없다 이런 의미입니까? 저거는 이제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그만큼 부당하다라고 하는 걸 우선 분명히 하기 위한 메시지이다라는 점으로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탄압을 해도 지금 저 영장 가지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는 거는 사법부조차도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과 당원들이 이런 점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저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싶고요. 저 이재명 대표의 좋아요 저건 대표 개인의 그 계좌가 그게 아니고 저게 공식 그럼 참모진들이 눌렀을 가능성이 뭐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뭐 대표가 병상에서 지금 내일 그 출석 준비하는데도 바쁜데 저거를 저렇게 뭐 보고 했을 리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영장이 나온 게 그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범죄의 상당성,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 그다음에 도주. 근데 뭐 범죄의 상당성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는 거니까. 도주는 없을 건데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무슨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재판이 연기가 되는 건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갑니다만은 그 줄기를 한번 봐. 이게 제가 보면은 대충 다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요번에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저 멘트도 저는 뭐 이렇게 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지금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거기에 나온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노무현 재단 공식 유튜브에서 나온 거기서 나온 그러니까 그 섭외를 할 때부터 일단 무슨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어도 어디선가 대표의 허락이 없이 저렇게 중요한 건에 대해서 뭐 가겠어요? 저는 다 뜻이 반영된 거고, 그다음에 그런 밑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당분간 대표직을 사퇴하고 거취를 정리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감히 예상을 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한번 당장 보면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탈탈 털었는데도 사실은 제1야당의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도 범죄자 취급을 해왔는데 그게 일순간 다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추석 직후에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은
자기 때문에 40억이라 되는 혈세를 재선거하는 데 쓰고 있을 뿐만 아니고 사실은 공익제보자라고 해서 조국 수석을 이렇게 범죄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업자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게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후보를 저렇게 공천하는 걸 보고 국민적 심판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유시민 이사장의 저 발언들은 네. 결국은 그런 이제 현재 흐름을 네. 우리가 반드시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고요. 네. 법적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적부심 문제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절차가 남아 있고요. 총선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뭐 당 대표를 유시민 이사장 아까 저 발언도 예. 뭐그 뒤까지 다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저는 요 이제 일련의 정치적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과 혹은 민주당에게 하는 그런 일종의 조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길게 내다보고 하면 저는 우리가 그렇게 뭐 당이 흔들리거나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뭐 충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당이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저는 꿋꿋하게 가자 이런 예, 취지의 말씀이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지금 이해합니다. 들어온 속보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이재명 대표의 좋아요가 취소가 됐다고 하네요. 좋아요를 눌렀던 게 근데 제가 볼 때 김 의원님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모진이, 실무자가 누군가 예. 눌렀다가 대표께서 저거는 좀 약간 야 이게 저 왜 그랬을 그렇게 수도 있을 됐느냐라고 것 한 것 같고.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예. 그래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아무래도 네. 저희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일 기각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기각되고 나서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이렇게 즐기기만 할 일은 전혀 아니다. 그런 점을 좀 분명히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뵐 때는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또 어떻게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또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도 결정이 나니까 다음 주에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사건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봅니다. 지금부터는 서혜진 변호사, 심리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얘기할 사건, 지난달 발생했던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최윤종의 첫 재판이 오늘 있었거든요. 키워드를 보여주시죠. 왜 안 쓰러져?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최윤종의 범행 당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했다는 말, 왜 안 쓰러져? 이런 말이었는데 재판 태도도 뭐랄까요? 상당히 불량했거든요.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먼저 최윤종의 태도. 보도들에 따르면 피고인석에서 시종일관 삐딱하게 앉아있고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굉장히 좀 뻔뻔스러운 재판에 임하는 태도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범행의 어떤 뭐 잔인성이나 계획성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예. 보통 이제 피고인들이 법정에 오게 되면 최소한 뭐 바른 자세로 법대에 앉아서 반성하는 척하는 모습은 보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반성하는 척이라도 한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최윤종이 이제 법정에서 보였던 모습은 예. 최소한의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좀 그 장난스럽게 그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또 삐딱하게 앉아서 좀 법정의 어떤 그 무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예. 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최윤종이 했던 이제 그 재판장의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답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답변들이 좀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더라고요. 박사님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 돌발 행동, 최윤종이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교정 당국의 그 판단이 있어서 네. 이제 수갑을 찬 상태에서 피고인 좌석에 앉혔는데요. 수갑을 찬 상태로 재판이 네.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재판장이 재판부에서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느냐라고 예. 질문을 했더니 이거요 없으면 좋을 것 같네요. 라는 식으로 이제 뭐 되묻는다던가 예. 그렇게 이제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이제 표현을 하고 예. 그다음에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도 국민 참여 재판 원하냐 뭐 그거 하면 좋은 거냐
그냥 안 할래요라는 식으로 장난스럽게 이제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질문에 뭐 되묻기도 하고 장난스럽게 응답을 하면서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설명할 때는 이제 뭐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 뭐 수갑을 만지작거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얼마 전에 최윤종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공개된 장면 잠깐 보여주시면 그 영상 뭐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지금 나오는데 몰려든 취재진들 보고 뭐 탄성인지 탄식인지 아이고 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뭐 무슨 견학 왔냐 비판이 많이 쏟아졌는데 박사님 오늘 재판 태도도 저런 태도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건 이제 동일한 이제 관점인 것 같고요. 예. 일단 몰려든 취재진을 보면서 이 친구 한 표현이 우아라는 예. 이제 표현입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자신이 이제 어떤 사회적 이목을 끄는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것 했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피해자의 어떤 그 피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런 행동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그 최윤종의 경우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부산 여중생 그 나치 이제 성폭행 살인 사건의 그 김길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취재진이 자기네들한테 몰려드니까 굉장히 과도하게 어떤 영웅 심리를 가지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그 모습들을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이 취재진들이 궁금한 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과도하게 영웅화시켜주거나 그런 영웅 심리를 부추길 만한 그런 언행은 좀 하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이제 공소사실 설명하면서 앞서 이제 키워드로 나왔던 최윤종의 범행 당시 발언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쓰러져? 이건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 최윤종이 일단 피해자를 너클로 몇 차례 가격을 한 뒤에 예. 또 이 피해자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의식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이 있었는데 그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 이렇게 정말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검찰의 공소사실 중에 알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그 피해자는 지금 사망한 상태이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도 없잖아요. 이 모든 진술이 지금 최윤종의 입에서 나온 것일 텐데 왜 이런 진술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맥락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쓰러졌다라는 그 표현이 정말 이 최윤종이 했던 그 단어가 사용했던 진짜 그 워딩이 맞다면 정말로 자기는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일단 그 상황을 왜곡하거나 꾸며낼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맥락적으로 왜 최윤종이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살인의 고의와 연관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 변호사의 분석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도 동일한 의견인데요. 이런 범죄자들의 경우에 일단 범행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이제 거짓말하는 부분이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범행 수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저항을 했다라는 맥락 속에서 너는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인지 팩트 체크가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잔인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왜 굳이 이 상황에서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람 사고 내에서는 아마도 이게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어떤 제압을 하거나 이런 행위 과정 중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려는 용도로 보이거든요. 만약 저항을 한다라면 우리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두고 도망을 간다던가 아니면 더 강하게 제압을 하는 행위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제 좀 정도가 과해졌다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모습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어찌되었건 그런 취지든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결국은 피해자에게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뒷받침하는 게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서 피해자를 심폐소생술을 할 때 최윤종은
나 목마르다 그러면서 물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맥락상 보면 예. 내가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예. 그렇게 우발적으로 뭔가 피해자가 쓰러져서 심폐소생술까지 받아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라는 건 생각의 결과물인데 만약에 자기가 의도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으면 이 사람이 갑자기 물을 달라는 자기 어떤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시 인지적으로 좀 기능이 떨어지는,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대검의 임상심리평가의 결과에 의하면 이런 지적장애에 해당되는 인지적 결함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실 판단 능력이나 충분히 현실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대검 임상심리평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원초적인 욕구와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욕구 충족 방식으로 행동한 것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원초적인 욕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저는 이드형 인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욕구라는 것은 뭐 바람직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던가 시간을 뭐 좀 지연시킨다던가 이런 현실 원리 혹은 도덕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동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드형 인간으로 어떤 즉각적인 자신의 욕구,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형이다라는 평가로 이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윤종은 이제 뭐 앞서 검찰에 넘겨질 때도 그랬고 오늘 재판도 계속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그러니까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서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변호사님 고의성 여부 이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고의성 여부가 이 형량에 어느 정도 쟁점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일단 그 최윤종은 오늘 재판에서 보면 전반적인 공소 사실은 인정하는데 예. 세부적인 것은 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살인에 대한 고의 부분이었어요. 예. 일단은 고의 자체를 좀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없었고 그냥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했다는 것까지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로까지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법리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정말 최윤종의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진다면 강간 살인이라는 이런 고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의로 인한 이런 강간 살인죄를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실제로는. 근데 이미 이제 검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 그리고 이미 그 언론 보도를 통해 그 보도된 그 최윤종의 사전 범행 계획이라든지 뭐 범행 장소 물색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계획성 같은 것들을 사실은 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뭐 고유정 사건이나 아니면 뭐 노원구의 세모녀 살인 사건 이런 그 가해자들도요. 예. 다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에 대해서 다 살인죄 인정됐거든요. 예. 최윤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도 최소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살인에 대한 인식은 하지 않았지만 예.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사람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예. 이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고의범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죄명이 제가 볼 땐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우발 범행을 계속 주장한다면 어쨌든 계획살인보다는 우발적 그 정황으로 인한 살인이 형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 주장하는 점을 것으로 계속 이제 보인다.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뭐 재판이 좀 이어질 텐데 관련 내용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코너 속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린 그런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재판소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재판이냐면 담배를 피던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다가 벌금형을 받게 된 60대 남성의 얘기인데요. 4.85 상황을 좀 구성을 해보면 지난 3월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아침이었다 그래요. 한 8시쯤 60대 남성이 자전거 타고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복 입고 담배 피우고 있는 고등학생 2명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안 지나가고 훈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근데 이게 재판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 원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60대 남성은 훈계할 목적이었다. 쌍방 폭행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 6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17살, 18살 고등학생의 얼굴과 이제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네. 이게 법률적으로 좀 치안해 보면은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 60대 남성은 뭐 이런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일단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게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어른으로서 훈계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법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정당행위를 주장한 것 같습니다. 정당행위라는 것은 사회상규상 인정되고 또 통용되는 행위라면은 예를 들어 폭행죄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 재판부에서는 이제 이 훈계가 이 사회상규가 이 폭력의 방식으로 훈계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해서 폭행죄를 그대로 인정한 사안인데요. 벌금 70만 원 정도는 이런 유사 사안에서 뭐 흔하게 받는 정도의 양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폭행죄라는 것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피해자인 그 미성년자, 이 A, B 두 사람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의 어떤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폭행죄가 인정이 되지만 사실 좀 어른으로서 어린애들에게 이런 훈계, 이거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관심이 많고 많이 본 기사고 댓글이 엄청 달렸다고 얘기한 게 이 기사의 댓글들 좀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몇 개 뽑아봤는데 훈계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60대 저 남성에게 상금을 줘야 된다. 경찰은 모범시민상을 수여해야 된다. 이런 글들이 있었고 뭐 물론 폭행이 잘못됐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변호사님 박사님 보시기에 이 60대 남성에게 공감하는 듯한 응원하는 듯한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린 이런 상황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사실은 담배를 거기서 피운 미성년자의 잘못이 있는데 사실 어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을 다들 공감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훈육을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많이 이제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은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 처벌까지 받게 되니까 좀 안타까운 시선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개인적인 제재 훈육을 해야 되느냐 사적으로 아니면 112 신고를 해야 되느냐. 사실 전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뭐 잘못 그런 걸 가지고 오히려 수사재판까지 가게 되는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 괜히 이제 낭패 본다라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서는 112에 신고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처벌받거나 뭐 훈육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교정의 효과가 교화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공동체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글쎄요 얼마 전에는 훈계하는 그 어른을 향해서 뭐 중학생들이 폭행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훈계하다가 상황이 꼬이고 해서 수사 재판까지 가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꽤 있나요? 꽤 많고 특히 청소년이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은 뭐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유독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 좀 그 훈계하는 어른이 과격하게 폭행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안은 사실 벌금으로 끝났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제 실형을 선고받은 케이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꿀밤을 때렸는데 그 정도의 행위도 폭행으로 보되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라고 해서 이제 뭐 2년이 지나면 아예 선고의 효과가 사라지도록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훈계를 했다가 어른이 이 청소년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왜 거기서 담배를 펴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의 중심 정희윤 기자와 함께하는 보니보니 시간입니다. 요새 보니가 아주 다채롭습니다. 가보니, 타보니, 뭐 떼보니, 배워보니. 오늘은
어떤 보니? 오늘은 차려보니입니다. 차려보니. 네, 이제 곧 추석이니까 그래서 차례상 차려보니를 준비했습니다. 아, 차례상 차려보니. 차례 얘기하니까 오늘 이제 월요일이고 명절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요새는 뭐 차례상 뭐 차리기도 겁난다, 뭐 음식수 가짓수를 줄인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간소화한 차례상을 기준으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가서 사고 가격을 또 비교해봤습니다. 네. 송편, 나물, 소고기구이 같은 적, 김치, 과일 4가지와 술 이렇게인데요. 사면서 오른 물가도 체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간소화된 차례상. 맞아요. 간소화된 듯 덜 된 듯 많은 듯 적은 듯 합니다. 뭐 기준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에서 발표한 걸 기준으로 봤는데요. 예. 그래도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상인분들한테 열심히 물어보면서 샀거든요. 근데 한 분이 요즘은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좋아하는 거 올리면 그냥 그거대로 좋은 거고 아니면 새로운 거 맛보시고 좋은 거 아니냐. 이제 모인 사람들끼리 맛있게 먹을 거 사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답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격 비교까지 한번 해봤다고 하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장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차례상 차려보니 보시죠. 아주 간소화한 것을 정리. 바로 가시죠, 현수 씨. 네, 저는 이제 가락동의 한 재래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추석 차례상에 올릴 산적구이를 좀 보려고 하는데 모든 쌀로. 모든 우등쌀 몇 그램 정도를 사야 상에 올라가요? 요즘 신세대들은 한쪽 하는 분들이 많고 저는 신세대니까 한쪽만 주시겠어요? 네. 요거 차례상에 하나 올리려고 하거든요. 요거 하나에 얼마예요, 그러면? 2,000원이면 해놨어. 2,000원이요? 하도 장사들이 여기 안 돼서. 사장님 이런 거 남는 거 있으세요? 손님들이 꽤 많아요, 이 코너에는. 차례상 올라갈 거니까. 네네네. 몇 개 올리죠, 보통? 신세대니까 간소화. 하나 올려요? 하나 올리는 데도 있어요? 네, 하나 올리는 데. 아, 네. 그럼 하나씩 주세요. 네, 여기 지금 현재로는 네. 4,000원 정도 팔고 있어요. 하나에 4,000원? 네네, 작황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지난 여름에 계속 비가 오고 네네네. 또 우리 태풍이 몇 번 왔잖아요. 매년 비슷해요. 네. 올해 이상하게 배농사는 나쁘지 않았어요. 요거는 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원래도 한 5,000원. 작년 시세도 5,000원 정도 돼요. 이게 이제 단감인데 종이 다른가? 예, 종자가 좀 틀려요. 얘는 태주라는 단감이에요. 신세대 단감이네. 예. 생대추. 원래 추석에는 생배추를 넣고 네. 설에는 마른 것을 놔요. 아, 그래요? 요건 얼마예요? 12,000원이요. 내가 지금 품목을 잘 세고 있는 거 맞나? 차례상도 차려봐야 알죠? 진짜 너무 어렵네요. 재래시장에서 이만큼 장을 다 봤는데요. 계산해보니까 55,350원이 나왔거든요. 이제 대형마트로 가서 같은 품목을 사보겠습니다. 여기서 약과 그냥 들어가자마자 약과 득템. 사과 특. 이 정도면 조상님 상차림에 괜찮겠죠? 사과. 오! 700ml짜리. 여기 4개짜리. 11,800원짜리로 사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 가격이 당연히 재래시장이 다 싸겠거니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는 낱개로 계속 사가지고 뭔가 가격 비가 당장은 안 될 것 같은데 개당 계산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5,490원입니다. 네. 계산이 안 되네.
이렇게 재래시장하고 대형마트에서 모든 물품을 사왔는데요. 가격 비교 바로 해보겠습니다.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좀 달라서 제가 한 개당 가격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재래시장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마트가 더 저렴했어요. 임산물하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아주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사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안 나서 이거는 소비자분들이 그냥 편한 대로 가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네, 저희가 준비해달라 했어요. 방송 나갈 때. 한복을 이렇게 입고 장을 봤는데 뭐 추석 느낌이 납니다. 근데 저거는 약간 사극에 나오는 그런 한복 아닙니까? 중전마마 한복 뭐 그런 것 같은데. 성은이만. 주목을 많이 받았겠어요? 엄청 받았습니다. 예. 우리 전통 의상 홍보 겸 네. 추석 느낌 낼 겸 입어봤는데요. 네. 한복이 신기한지 이제 본인도 입고 싶다 하는 아이들도 꽤 있었고 네. 부모님들이 약간 이번 추석 때 저 때문에 난감해지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나 저 언니 같은 한복 입을래 뭐 이런 느낌. 맞아요. 저 뭐야? 강렬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두 곳에서 이제 파는 품목이 좀 다르니까 예. 이제 마트에서는 약과 송편 대신 약과 산 거죠. 네, 이제 제가 간 시장에 떡집이 없어가지고 요즘 최신 유행템 약과로 구색을 맞췄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뭐 예법이나 음식 가짓수에 연연하는 분위기 아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게 좀 체감이 되는데 특히 사과 값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냉해, 여름에는 장마랑 폭염이 있어서 생산량이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금사과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자, 이 시장하고 마트하고 뭐 품질 차이 같은 게 있었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약간 옛날에는 꼭 어디 가서 무엇을 사야 해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비 트렌드가 바뀐 거죠. 가기 편하신 곳 그리고 원하는 품목이 있는 곳에 가셔서 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차례를 지내는 우리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오늘 한복 입고 돌아본 차례 지내보니 오늘 재밌게 봤습니다. 보니. 가짜 뉴스가 쏟아져서 이거 하늘 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한번 팩트, 사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열흘 전에 그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열흘 만에 마녀가 된 것 같아요. 시민 기자가 있는 위키피디아 플러스 유튜브 같은 매체였어요. 그래서 기존 제도권 매체하고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시민 기자 제도가 없어요. 5년 후에 79배의 기업 가치를 키웠습니다. 이 성공한 기업인을 범죄자로 보는 거 이거 맞습니까? 네, 뉴스 후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5시엔 뉴스 후, 뉴스 후엔 오키하면 오키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오키형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도 안 틀렸어요. 저도 모르게 예. 랩 제스처를 하고 말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오늘은 들었습니다. 화제 키워드 보니 한복을 이기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복 한번 준비 한번 하시죠. 저도요. 그래 볼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갈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탕후루입니다. 아. 네, 연관어 좀 보여드릴게요. 네. 청소년, 간식, 뭐 과일, 국정감사 이런 키워드들 보이죠?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갑자기 연관에 국정감사? 그러니까요. 탕후루 정치권 진출입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골목마다 탕후루집 생겼잖아요. 네. 그 유행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별미다, 뭐 재밌다 그렇죠. 이랬는데 급기야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네.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왜 가는 거예요? 그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인데 탕후루가 주범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대요.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감장에 진출한 탕후루.
이거 보시는 분들 딱 보자마자 느낀 반응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 좀 많습니다. 네. 사장 불러서 탕후루 왜 팔았냐고 물어볼 거냐, 그 탕후루 그만 팔라고 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탕후루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실제로 어린이들이 당뇨병 걸리는 걸 이제 소아당뇨라고 하는데 네. 이 소아당뇨병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어요. 딱 봐도 그러네요. 좀 늘긴 늘었네요. 네, 예, 그 많이 늘었네. 교육부가 발표한 데이터 보니까 최근 2년 사이 24%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일을 설탕으로 코팅한 탕후루가 이런 청소년 소아 당뇨에 그런 좀 안 좋은 영향 미친다 이런 건가요?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건가요? 이걸 사실 100% 탕후루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 예.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소아당뇨 환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탕후루가 청소년들 설탕 과다 섭취에는 일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10대 그 마라탕후루라고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는 게 이제 코스거든요. 맞아요. 이게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잼민이 루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MZ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많은 의사분 탕후루를 청소년에게 이제 최악의 음식으로 손꼽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 전문의한테 저희가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탕후루 같은 경우는 그 만드는 방법 자체가 당분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먹게 되면 계속 땡기고 거기다가 감칠맛 나는 것까지 곁들이면 더 땡기고 그러는데 탐닉 증상이 있습니다. 즉 뭐 요즘 말로는 중독 증상인데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당분 덩어리들이 많이 먹게 되면은 오히려 그 당분이 들어오면서 몸에서 다른 영양가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영양분 섭취를 좀 덜 하게 됩니다. 골고루 덜 먹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오히려 더 해롭다는 거죠. 이런 이제 건강에 대한 우려도 우려인데 또 네. 뒤처리 문제 때문에 이게 또 좀 골치 아프다는 분들이 많아요. 노탕후루존도 좀 등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뭐든 과하면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네. 그 탕후루도 너무 유행이라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노탕후루존까지 생겼는데 네. 부산에 있는 한 그 가게인데 네. 보이시죠? 떨어지는 탕후루 한 방울에 직원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치우기 힘들다. 끈적끈적한 거 그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탕후루 먹다 보면 바닥에 설탕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 치우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잘 닦이지도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진은 다 먹고 난 뒤에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유명하죠. 이 탕후루 쓰레기 사진의 한 누리꾼이 지구는 탕후루가 지배한 행성입니까? 라는 댓글 달아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이 탕후루 쓰레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그 미화원 분들이 예. 탕후루 때문에 아주 골머리라고 해요. 그래서 설탕물이라 벌레는 바글거리고 심지어 꽃이어서 쓰레기 봉투도 자주 뚫리고 구멍이 나겠네. 거기 또 손까지 예. 다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자, 다음 키워드 바로 티켓입니다. 영화 티켓. 볼까요? 네. 역시나 뭐 얼마 전에 전해졌던 이명웅 씨 이름 보이고 네. 뭐 티켓 가격, 티켓 파워, 할인 판매 등등등 단어가 보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임영웅 씨 이제 콘서트 티켓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다. 뭐 효도 대전이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그랬었죠. 얘기인가요? 그때 그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예. 연결은 됩니다. 그때 이제 안표값이 장당 90만 원까지 치솟았다 맞아요, 전해드렸었어요. 맞아요. 예. 그 안표상 잡는다 이런 뉴스 많았는데 미국에도 이 안표상들에게 세금을 물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미국에서 지금 화제입니다. 미국에도 임영웅 같은 슈퍼스타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네. 한국에 임영웅이 있다면 미국엔 테일러 스위프트가 있거든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도 안표 문제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그 콘서트 티켓 한 장 평균 가격이 100만 원. 좋은 좌석은 지금 수백만 원에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미국 이대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이 나섰다고 합니다. 그 앞으로 안표 판 사람들한테 전부 이분들을 판매 정보를 넘겨가지고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표가 좀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올 우리도 법한데. 세금 물리자 할 것 예.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말하는 예.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 온라인에서 그래서 또 화제가 됐는데 예. 누리꾼들이 이 기사 보고 나서 야 우리나라 빨리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사실 안표가 팬한테도 가수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팬심 악용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득 얻는 거잖아요. 네. 그 이번 이명웅 콘서트 때도 안표 문제 심각했는데 심지어 사기도 엄청 많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기당했다는 SNS 온라인 글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명웅 티켓 사기당했습니다. 연석에 이게 이제 VIP라 네. 60이 넘었는데 여러분도 사기꾼 걸으시길 바라며 60만 원 사기당한 거예요? 글 남깁니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억울한데 이렇게 사기라니까. 맞습니다. 예.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화가 날 일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서 암표 파는 거 이거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왜? 예. 이게 이제 오프라인은 처벌이 되는데 온라인이 좀 규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아예 사기인 경우에는 당연히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온라인에서 몇 배로 티켓 되파는 것 자체는 처벌이 어렵다고요. 오프라인인 경우에만 이제 암표를 팔았을 때 처벌을 받고 그게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온라인은 아직 법이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범죄 처벌법을 이제 네. 띄워드릴 텐데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표 파는 거 보통 경범죄 처벌죄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 규정된 암표 매도 행위 오프라인 한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연장 앞에서 암표 파는 건 처벌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많이 사는데. 그럼요. 그거 이렇게 팔아가지고 한 10배, 막 몇십 배 이득 보고 그거를 아무 규정도 안 두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예. 자, 빠르게 좀 이 부분은 좀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음 키워드로 네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도록 넘어갈게요.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예. 바로 곰입니다. 곰. 예. 어흥. 아, 이건 사자인가요? 호랑입니다. 네, 연관을 보시면 네. 인형, 쑥, 마늘, 동물, 인간, 안락사, 사진 이런 단어들 보입니다. 곰은 글쎄요. 왜 키워드로 나왔는지 좀 추측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그렇죠. 예. 짐작이 좀 안 되시죠? 예. 먼저 사진부터 한 장 볼게요. 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쓰레기 같아 보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저 쓰레기들이 전부 곰 몸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 미국 콜로라도에서 한 곰이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 200kg에 육박하는 수컷 흑곰이었는데 곰 입가에는 거품이 엄청 묻어 있었고요. 예.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안락사했는데 부검을 해봤더니 몸속에서 이렇게 쓰레기가 엄청 나왔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먹어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음식물이랑 같이 버린 쓰레기를 곰이 주워 먹은 거고요. 그 쓰레기들이 위장이랑 창자 연결부를 막아가지고 아사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 음식물을 위에서 계속 썩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야생 동물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물건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고래 뱃속에서 쓰레기 나온 적도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쓰레기 문제 아주 오래됐죠. 예. 그 쓰레기에 끼어서 죽어가는 바다 거북이라든지 그 맞아요. 사진 한때 엄청 맞아요. 많이 예, 보셨을 거예요. 해양동물 사진들도 많이 회자가 됐고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도 점점 늘고 있고 그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60년이 되면은 지금의 3배나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지금도 많은데 2060년에 3배가 늘 것이다. 또 코로나 때 급격하게 올라갔죠. 맞아요. 네. 저희 사실 뭐 일회용품 편하니까 자주 쓰는데 그 쓰기 전에 곰 생각 한번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한복 준비할게요. 네. 예. 네, 뉴스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둔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벌써 설렙니다. 아, 그래요? 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희는 내일 더 좋은 뉴스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